국밥 30개, 수육 5개, 반찬 넉넉히 포장해줘. 내가 한평생 끓여온 건 소고기국밥이었지만 그날부터는 의심이 먼저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만 되면 문 여닫는 종이 울리고 군데군데 꿰맨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와 말했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면 갓 은행에서 나온 냄새가 났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따뜻해야 할 점심시간이 그때부터 차갑게 식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요즘 노인을 앞세운 돈 세탁이 많다. 보이스피싱이 지역을 휩쓴다. 장부도 없이 새 돈만 쓴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것도 그랬으니까요. 30그릇씩 매일. 업소용 냉장고 2대가 판잣집 마당에 놓여 있고 다음 날이면 비어 있었죠. 사장님,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다영이의 속삭임이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보글보글 끓던 국물이 의심으로 넘치려 했죠. 나는 대구 칠성시장 골목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19에 아버지가 쓰러졌고 20살에 어머니가 손을 놓았어요. 그 사이 제 손은 국자로 굳어버렸습니다. 소고기 사태를 삶아 기름을 걷고 육수에 파를 쏟을 때만 마음이 느슨해졌거든요. 점심 피크엔 늘 사람이 몰렸고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조용히 끓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칠성시장은 겨울 끝자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고 골목 곳곳에는 국밥집과 반찬 가게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시장의 북적임. 그 속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리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떠요.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게 문을 정리합니다. 도마를 닫고 냄비를 확인하고 가스를 점검해요. 6시가 되면 사태를 드립니다. 몸이 기억하는 무게. 30년을 해온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육수를 우려내는데 3시간. 그 사이 저는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지어요. 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더 이상 밥을 차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저 해야 할 일들이 쌓였고 저는 그걸 하나씩 소화했어요. 국밥을 끓이는 것도 계산을 하는 것도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혼자였어요. 누구도 물어봐주지 않았고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있고 가게가 있고 손님들이 온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9시 30분. 문을 열어봅니다. 첫 손님은 거의 항상 같아요. 7순을 넘은 할아버지. 국밥 한 그릇. 파 많이. 저는 대답 대신 밥을 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15년이면 충분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가게가 문을 열고 5분 안에 들어옵니다. 항상 도움닫기를 하면서요. 발이 불편해 보였지만 정시에 들어오는 것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루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은 점심 11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회사원들, 건설 일꾼들, 아주머니들 모두가 따뜻한 국밥을 원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숨 쉬는 것을 잊어요. 국자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밥을 담았다 건네줬다를 반복합니다. 그릇이 부딪는 소리, 카드 결제음. 그게 제 일상의 음악이었어요.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 따뜻한 거 한 그릇. 밥 많이. 저는 웃으면서 밥을 떠요. 따뜻한 거 맞지요? 다 따뜻합니다. 그럼 그 손님은 웃고요. 저는 또 다음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그런데 뭐랄까 이 반복 속에서 저는 뭔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예측 가능한 날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제 전부였어요. 가게는 작습니다. 테이블 3개, 의자 8개. 카운터에 3명이 앉을 수 있어요. 천장은 낮고 창문은 시장으로 바로 나 있습니다. 겨울엔 추워요. 난방을 열심히 해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했거든요. 오후 1시가 되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차이나타운 일꾼들, 택배 배달원, 가끔 어르신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국물을 정리하고 반찬을 새로 담아요.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또 한 번의 피크가 있거든요. 1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도 변했어요. 큰 마트들이 생기고 배달 앱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칠성시장은 여전히 저를 받아줬어요. 오히려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 좁은 골목 안에서 누군가는 저를 알고 저도 누군가를 알았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한 손님이 말합니다. 매일 똑같은데 뭐. 저도 웃으면서 대답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 유일한 급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정육점 오상진 사장에게 외상을 주면 그는 천천히 받았어요. 시장 상인회장 임춘식은 매월 임차료를 받아주실 때 형 나중에 괜찮을 때 주셈 하고 웃었습니다. 이 시장은 그런 곳입니다. 정해진 규칙도 많지 않고 엄격한 계약도 드물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신뢰로 이뤄진 곳. 그래서 저는 이 골목을 사랑했어요.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다영이는 2년 전부터 저와 함께 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밝고 호기심 많고 손이 빨랐습니다. 사장님,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저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가장 맛있는 방법이거든. 다영이는 제 답변에 항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하는 표정으로요. 그런 순간들이 제겐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육점 오상진은 40대 초반입니다. 늘 앞치마를 입고 있고 손엔 고기 냄새가 밴 사람이에요. 도연 씨, 오늘 좀 비싼 거 줄까? 손님들한테. 그러면서 웃는 모습이 편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아도 통했거든요. 상인회장 임춘식은 60을 넘겼어요. 시장의 어른. 누구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제 가게 문제, 장비 문제, 이웃과의 갈등까지 조용히 챙겨주곤 했어요. 도연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15년. 변하지 않기를 바란 15년. 모든 것이 그대로이길 원했던 시간. 그런데 3달 전부터 오후 일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 여닫는 종이 울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이미 몇천 번 들었습니다. 익숙한 소리, 편안한 소리.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군데군데 꿰맨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 손에 들린 봉투, 허리를 반쯤 굽혀 있었고 눈빛은 자꾸 아래를 향했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30. 처음엔 못 들었어요.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어요? 국밥 30, 수육 5, 반찬 넉넉히. 포장해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30? 한 그릇도 아니고 5그릇도 아니고 30그릇이면 제 점심 피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쓰실 건데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봉투를 펼쳤어요. 그 순간 종이 냄새가 먼저 날 때렸습니다. 갓 은행에서 나온 냄새. 빳빳한 5만원권. 손끝이 본능처럼 지폐의 감촉을 더듬었습니다. 새 돈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보이는데 새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왜 하필 30그릇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말했을까? 왜 포장을 원했을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영이를 불렀어요. 다영, 30그릇 준비해 줄 수 있어? 다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30요?
응, 30. 저는 국자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좀 떨렸습니다. 15년을 했는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주문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 창밖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진 속 인물처럼. 그 표정이 제 마음에 자꾸자꾸 맞닿았어요. 포장을 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를 자꾸 봤습니다. 손등의 주름, 몸의 구부러짐, 옷의 헐렁함. 그런데 손에 들린 봉투는 팍팍 불어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 퍼즐이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밥을 담고 고기 건더기를 얹고 국물을 붓고 반찬을 더해요. 수육은 비닐 장갑 위로 김이 서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포장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이 음식들을 어디로 가져가실 건데요? 할머니는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갈 데가 있어. 그곳에서 드실 건가요? 응. 갈 데가 있어.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사를 오래 하면 배웁니다. 묻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포장했으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일어나 섰어요. 봉투를 열어 새 돈을 꺼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 한 장도 안 빠지게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서툼도 없었어요.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시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가 나간 뒤 저는 카운터에 기대에 섰습니다. 다영이가 물었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뭐예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한데. 어쩌다 봐? 잘 모르겠어. 내일 또 와봐야겠다. 그날 밤 저는 국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30그릇. 새 돈. 그 할머니의 표정. 뭔가 쓸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정확히 오후 1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30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새 돈, 같은 포장.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오후 1시. 매일 30그릇. 매일 새 돈. 저는 그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영이를 불렀습니다. 다영, 그 할머니 뒤 따라가 볼 수 있어? 다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사장님 뭐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가 가게를 나간 뒤 약 5분이 지났을 때 다영이와 저는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한참 뒤에서 보였어요. 시장의 좁은 골목을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스스로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리고 언덕 위. 낡은 판잣집 앞. 좁은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 2대가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나무벽은 금세라도 부서질 것 같은데 냉장고는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거 뭐예요? 다영이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꺼냈어요. 우리가 담아준 그 상자였습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고 상자를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마치 정해진 루틴이라도 되는 듯. 정확한 동작. 서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책 위에 날짜를 적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숫자들. 저는 벽 너머로 몸을 숙여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다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사장님, 이거 이상해요.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그날 밤 저는 가게를 닫고도 귀가 먹먹했습니다. 다영이가 물었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뭔 거 같아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돈 세탁, 범죄 조직. 시장은 소문이 빠른 곳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국물보다 뜨거웠어요. 다음 날 저는 정육점 오상진에게 물었습니다. 상진, 너한테 요즘 이상한 손님 없어? 오상진이 도마 위에 고기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뭐가? 그냥.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도연 씨 뭐 있어?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30그릇, 새돈, 냉장고. 오상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우리 가게에도 있는데? 뭐가? 매일 60만 원어치씩 나가. 신권으로. 봉투에서 그 냄새가 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인회장 임춘식을 찾아갔어요. 회의실에 앉아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말이 맞아. 혹시라도 범죄면 우리도 연루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불편했어요. 그 할머니의 모습. 정면을 바라보던 눈. 너무 많은 걸 눌러 담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아. 신고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질문이 제 가슴에 자꾸자꾸 맞닿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오후 1시는 제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문 종소리가 울리면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국밥 30, 수육 5, 반찬 넉넉히. 포장해줘. 저는 계속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계적이었고 마음은 자꾸 어딘가로 떠돌았어요. 의심, 불안, 두려움. 그런데 동시에 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다영, 너는 뭐라고 생각해? 다영이가 대답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상한 건 이상해요. 뒤를 자주 보고 손도 떨리고. 그래. 맞아. 저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떴습니다. 몇 년을 해온 동작. 이 동작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셋째 주차.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을 받을 때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새 돈을 꺼내는 손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을 본 순간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이건 범죄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끓는 국물. 그 국물의 냄새를 저는 매일 맡아야 했어요. 오상진이 뛰어왔습니다. 형, 옆 시장에서도 비슷한 주문이 있다고 해. 과일 30만 원, 반찬 40만 원, 떡 20만 원. 하루에 거의 300만 원을 넘긴다고. 이제 이건 공식적인 의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실한 의심.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경찰에 연락했어요. 북구지구대 최정우 순경. 30대 초반 성실해 보이는 경관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오후 1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국밥 30, 수육 5, 반찬 넉넉히. 포장해줘. 최순경은 가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마치 손님인 양. 하지만 눈은 할머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장을 하는 동안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폴더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놀라며 받았습니다. 네, 곧 갑니다. 목소리는 짧고 떨렸어요. 포장이 끝나기도 전에 2번이나 시계를 봤습니다. 최순경이 눈빛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시간을 끌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팔을 조금 더 쏟았습니다. 육수를 한 국자 덜고 다시 더했어요. 국밥을 오래 끓이는 건 알아도 사람의 시간을 오래 끄는 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포장은 끝났고 할머니는 거의 뛰다시피 나갔어요.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할머니는 2번 멈춰 뒤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최순경이 손짓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났어요. 어머니. 이웃이 뛰어들어가는 소리. 우리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얇았어요. 구급차. 구급차 불러.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영이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의 의심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보는 게 무서웠어요. 왜일까요? 내가 한 짓 때문일까요? 최순경이 저를 봤어요. 따라가시죠.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영이와 오상진도 함께 따라갔어요. 최순경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제 눈도 모르게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 큰 공채. 날짜와 금액 그리고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대구 북구 쉼터 70 노인의 준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그게 뭔가예요? 최순경이 공책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 몇 개, 사진 한 장, 통장. 첫 장을 펼친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후 33억 5천. 8월 17일 일괄 입금.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33억. 로또? 사기? 타행이체?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튀었습니다. 최순경은 기록을 더 풀었어요. 그리고 매일 400만 원씩 출금. 규칙적입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검은 양복 몇 번 온 거 봤다. 서류 들고 왔다. 제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게 뭐라는 거지? 이 모든 게 뭐라는 건가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남자. 사진 뒤엔 손글씨가 있었어요. 2016년 3월 2일 준호 첫 월급. 국밥집 사장인 제게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첫 월급. 누군가가 처음 손에 쥔 돈.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제 귓속에서 무언가 울렸어요. 구급차 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는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계속 제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을 때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재빠른 움직임. 정확한 지시.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포장을 받으러 올 때의 그 손. 새 돈을 꺼낼 때의 그 손. 이제 그 손은 링거 바늘에 찔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있으신가요? 최순경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일단 환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주시고 신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영이는 자꾸 손을 비벼댔습니다. 오상진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냥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최순경이 돌아왔어요.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의식은 아직 없지만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원은 한말순 76세. 한말순. 처음 알게 된 할머니의 이름. 그 이름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쯤 깨날까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떠 있었어요. 응급실 바깥은 밤이었습니다. 병원의 야간 조명이 창문으로 흘러들었어요. 서울의 밤은 밝지만 대구의 이 병원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를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화장실 거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짓, 내가 신고한 것, 내가 따라간 것, 모두가 자책으로 들렸어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을 때 상인회장 임춘식이 와 있었습니다. 몸은 컸지만 어깨가 많이 축 내려앉아 있었어요. 도연 씨 환자분 상태는 아직 의식이 없다고 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말이 제게 향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 전체를 향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 최순경은 여전히 서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신원 확인까지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성실한 경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 하지만 그도 힘들어 보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족분이라도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환자분과 함께 있어도 될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말도 많이 건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집중치료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조금 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것,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찾았습니다. 약한 손. 하지만 확실했어요. 최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편하신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저를 알아봤어요. 국밥 사장. 그 말이 제 가슴을 맞췄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국밥 사장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팔아주던 가게 사장으로요. 저는 그 시점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냄비속 육수가 끓어 넘치듯.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순경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시고.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다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상진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상인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우리의 죄책감만 가득했어요. 의사가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환자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실을 나왔어요. 병실 밖으로 나와 저는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이번엔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였습니다. 나눔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상인들은 조용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로또, 시한부, 장부, 냉장고, 사시수거, 그리고 준호. 첫 월급. 복도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순경이 제에게 다가왔어요. 도연 씨, 이건 신고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경찰을 부렸어요. 할머니를 범죄자처럼 취급했어요. 의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터진 건 할머니가 이미 병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와 상관없이.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인회장은 전화를 했어요. 회의실에 다 모이자. 우리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시장. 새벽의 시장.
상인들이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오상진, 상인회장, 정육점 사람들, 반찬가게 사람들, 시장의 거의 모든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중요한 일 때문입니다. 모두의 눈이 회장에게 향했어요. 북구지구대 최정우 순경으로부터 받은 설명입니다. 한말순 할머니는 3개월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셨고 말기 간암 판정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고 계신 곳은 노숙인 쉼터와 독거노인들입니다. 돈 세탁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봤던 날, 의심을 품었던 날, 경찰에 신고했던 날, 그리고 어제 밤의 모든 것. 말을 끝내고 나니 제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오상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모, 우리도 모르는 거였잖아. 상인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생각해야 한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보다도 뭔가 따뜻한 감정.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회장님,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이 저를 봤어요. 뭐 하자는 건데? 할머니가 하고 있던 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상인회장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한 웃음.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좋아. 우리가 해보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서 뭔가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매일 음식을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사시에 와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상인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가는 우리가 부담하자. 누구든 자원봉사할 사람. 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의 손이 올라왔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저는 어제 밤 병실에서 본 사진을 생각했어요. 2016년 3월 2일 준호 첫 월급. 준호의 냉장고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회장의 눈이 젖었어요. 좋다. 아주 좋다. 그날 오전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준호의 냉장고 데이로 정하기. 원가 제공. 자원봉사. 위생과 보온 체크. 그리고 모든 것을 일지로 기록하기.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나눔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끓이는 국밥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요. 제 마음속에 냄비가 다시 끓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의심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후회와 다짐으로요. 저는 평소보다 더 큰 솥을 올렸어요. 사태를 더 삶고 팔을 넉넉히 다졌습니다. 도마의 칼끝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손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전과는 다른 리듬으로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채웠거든요. 12시 50분. 오상진이 뛰어왔습니다. 수육을 들고요. 도연 씨, 원가로 더하니 오늘은 내가 보탠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설렘도 보였어요. 다영이는 보온팩을 늘어놓았습니다. 손이 5배는 빨라 보였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듯. 상인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스티커를 들고요. 흰 바탕 위 파란 글씨. 준호의 냉장고. 그걸 본 순간 제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후 1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오후 1시. 할머니가 들어올 시간.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머니가 들어올 것 같았어요. 마치 유령처럼요.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시장 골목의 어르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들이 들어왔어요. 도연 씨 뭐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로또. 시한부.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하고 계신 나눔.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 훌쩍였어요. 할머니가 그걸 하고 계셨어? 응. 혼자 몰래. 우리 못 본 척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영이가 첫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국밥 30, 수육 5kg 반찬들. 이걸 어디로? 상인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북구 쉼터. 70 노인회. 명단에 있는 곳들. 우리는 리어카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축제 준비하듯. 아니, 축제였어요. 누군가를 위한 작은 축제. 언덕을 올라갈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판잣집 앞. 냉장고가 있었어요. 새로운 냉장고. 새로운 스티커. 준호의 냉장고. 손으로 글자를 쓸어 만졌습니다. 그 글자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시작하자.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밥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쉼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여기. 준비된 게 있나요? 상인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여성의 눈이 젖었어요. 정말요? 응.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쉼터 사람들이 국밥을 가져갔어요. 한 그릇씩, 두 그릇씩. 따뜻한 국밥. 누군가의 첫 월급으로 샀던 국밥. 이제는 여럿이 나누는 국밥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어요. 오늘은 뭐가? 국밥이에요. 따뜻한 거. 국밥. 어디서? 칠성시장에서. 할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할아버지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한지. 복귀하는 길. 상인회장이 제 옆에 섰어요. 도연 씨 고민 많았지? 네, 회장님. 정말 많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또 뭔가로 채워졌습니다. 가게에 돌아왔을 때 제 손은 달라져 있었어요. 전과는 다른 손. 뭔가를 잡고 있는 손. 뭔가를 함께 들고 있는 손. 밤이 되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이 확실해졌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오상진, 다영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의 병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국밥. 사장. 여전히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뭔가를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봤어요. 준호의 냉장고라고 해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북구 쉼터와 70 노인회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국밥을 보냅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이 식사로 버텼고 이제 일자리를 구했대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덮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준호. 알겠지. 엄마가 했다고.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얇고 작은 손. 하지만 거기엔 엄마의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치료 받으세요. 우리가 할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칠성시장의 나눔 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상인 회장이 저를 봤어요. 도연 씨 괜찮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건 냄비의 속이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라 초대야. 우리와 함께 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가게 문 앞에 봉투가 놓였어요. 현금 몇만 원. 그리고 메모 한 장.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국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상자에 넣고 메모를 장부 첫 장에 끼웠습니다. 나눔은 소문보다 조용히. 하지만 오래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 후, 시장 입구에 새로운 냉장고가 세워졌습니다. 공용 냉장고. 누구나 넣고 누구나 꺼낼 수 있는 준호의 냉장고. 규칙은 간단했어요. 오늘 필요한 사람은 오늘 필요한 만큼만. 저는 매주 수요일을 준호의 냉장고 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국밥을 더 끓이고 수육을 더 삶고 반찬을 더 무쳤어요.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넣었고 누군가는 꺼냈어요. 가끔은 빈손이 부끄럽다는 눈빛을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어요. 언젠가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드시는 날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쉼터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말순 할머니에게 받은 도시락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구했대요. 청년이 편지를 건넸어요. 빚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갚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편지를 장부 마지막 장에 끼웠습니다. 장부는 이제 수입 지출의 기록을 넘어 마음의 온도가 적히는 책이 되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저는 매일 저녁 한 그릇씩 국밥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몇 숟갈만 뜨고 늘 저를 봤습니다. 사장, 사람은 따뜻한 걸 먹어야 살아. 네 할머니. 준호가 웃겠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켰습니다. 저는 다시 끓였어요. 그날따라 육수의 색이 더 맑아 보였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입가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례는 시장이 치렀습니다. 작은 상복 위에 다영이가 핀 하얀 국화 하나. 오상진은 수육을 조금 삶아 조용히 상가 뒤편 주방에 올려두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를 닫고 냄비를 닦았습니다. 바닥까지 후려낸 국물 자리에 맑은 물이 고였습니다. 맑은 물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예전보다 덜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다영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어느 날 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국밥이었네요. 아이들이 뜨겁게 웃었습니다. 그 한 줄의 말이 제 하루를 만족시켰습니다. 다른 날엔 독거노인 주거지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셨어요.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좋네. 고마워. 그 말씀에 제 눈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이었거든요. 어느 저녁, 청년 하나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합격했어요. 이번에 일자리 구했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우리가 보낸 음식으로 버텼던 그 청년. 정말? 축하해. 정말 축하한다. 청년이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와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꾸만 제 가슴에 맞닿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내가 의심했던 그 할머니. 경찰에 신고했던 그 할머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머니의 이름으로 나눔을 하고 있다니요. 어느 날 오상진이 말했어요. 형, 생각해봤어? 처음엔 우리가 신고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응. 알아. 나도 생각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시장 입구에 표지판이 하나 생겼어요. 이곳은 한말수님의 삶과 나눔이 머물던 자리입니다. 그걸 봤을 때 비로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할머니가 남기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는 거였구나.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장에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다영이와 함께요. 오늘도 할까? 응. 하자. 국밥을 끓였어요. 매일처럼.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사태를 삶고 기름을 걷고 파를 다져요. 국자를 들었다 놨다. 밥을 담고 건더기를 얹었습니다. 한 그릇에 국밥.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국자를 들었어요. 매일 같은 일. 매일 같은 손. 하지만 이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옆에 다영이가 있었고, 뒤에 오상진이 있었고, 위에 상인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한말순 할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어느 수요일, 저는 평소처럼 냉장고에 음식을 담았어요. 온도를 확인했고 일지를 적었습니다. 국밥 30, 수육 오케이지 반찬. 북구쉼터 70 노인의 독거노인 주거지. 이렇게 반복되는 일.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었어요. 한 사람의 온기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의심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여기 이 냄비 안에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문을 열어봅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요. 늘 그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가끔 처음 보는 분들. 한말순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국자를 들었어요. 국물을 떴습니다. 한 그릇. 누군가의 하루를 만족시킬 한 그릇.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의심했었구나. 그 할머니를, 그 손을, 그 마음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의심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혼자 하고 계신 걸 봤을 때는 그냥 범죄로만 봤어요. 근데 함께하게 되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일인데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수요일은 이제 특별한 날이 됐어요. 더 큰 냄비를 올리는 날. 더 많은 마음을 담는 날. 더 많은 손이 함께하는 날. 한 번은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알아? 처음엔 우리가 할머니를 몰라줬어.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우리를 바꿨어. 맞는 말이었어요. 할머니 한 사람의 마음이 이 시장 전체를 바꿨습니다. 어느 봄날. 겨울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항상처럼. 새벽부터 준비한 국밥이 준비됐어요. 사태도 삶았고 육수도 우려냈습니다. 다영이가 밥을 담고 있었고 오상진은 수육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많이 나갔어요. 그럼 좋지. 많이 나가야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누군가의 온기를 담은 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는 일.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 오후 1시. 문 종소리가 울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거 좋아하시죠? 응. 따뜻한 게 최고야. 국밥을 담았어요. 밥, 고기, 국물, 반찬. 모든 게 정해진 대로.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 국밥에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이 국밥이 누군가의 하루를 만족시킨다는 것.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그 손님을 봤어요. 항상 그 시간에 들어오는 할아버지였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손님.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하셨어요. 응, 고마워. 너 덕분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뭔가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좁은 골목에서, 이 낡은 가게에서 나는 누군가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처럼. 한말순 할머니가 누군가의 하루를 책임졌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점심을 책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느껴졌어요. 매일 오후 1시 문 종소리가 울릴 때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자를 들었어요. 그리고 국밥을 담았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을 담아. 의심으로 끓던 냄비가 이제는 사랑으로 끓고 있었습니다.